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가 응급실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4일과 9일에 나눠서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을 파견한다고 했죠. 예. 하지만 응급실 투입된 이 군의관과 공보의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청소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 네,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데 예. 현재 응급실 파견 중인 공보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데요? 진짜 청소만 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짜로? 합니다. 예. 예. 지난 3월에 그 의료대란 초기부터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했죠. 예, 맞아요. 사실 예. 그때도 대체는 불가능했지만 도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미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공의에 이어서 전문의들까지 사직한 상황인데 전공의 대체도 못하는데 하물며 전문의의 대체를 할 수 있겠냐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요? 네. 며칠 전에 저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1인분은 못하더라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도움이 전혀 거의 안 된다. 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전문의라고 해도 사실 응급의학과 유관과가 아니면 일하기 어려운 곳이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공보의와 군의관은 의대를 갓 졸업하고 수련도 받지 않은 일반의 그리고 인턴이 대다수인데요. 네. 게다가 응급의학을 전공한 군의관은 이번 파견자 250명 가운데 8명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같은 시간대 일하는 의사가 2명이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크로스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건데 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작은 가능성까지 이제 서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공보이나 군의관은 그 역할조차 해줄 수 없는 거고요. 여기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임,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 권한, 세 번째는 응급의학과의 전문 지식의 부재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면책 범위를 말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면책 범위입니다. 전혀 보호되는 게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의료가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인 만큼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응급실은 그 확률이 높은 공간인 겁니다. 네. 오랫동안 응급실에서 일해온 의사들도 고소를 몇 건씩 당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의사결정 권한은 무조건 책임을 동반하는데 이 공보이나 군의관은 책임을 온전하게 질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 또 누군가 책임을 져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 겁니다. 예. 예, 한번 공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실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와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양적으로 이거는 뭐 들러리 세우는 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어떤 일도 하기가 힘들다. 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료행위라는 게 사실 매 연속 결정의 연속인 건데 그렇죠.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데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12시간 정도 동안 50명의 환자가 오셨는데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의 수는 0이고요. 단 한 건도 사실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실제로 했던 역할은 사실 인턴만도 못한 인턴의 일부만을 사실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네. 게다가 근래 들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을 의료계에서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응급실이 과밀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환자가 왔을 때 배후진료로 넘겨야 하는데 배후진료를 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방향인데 이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는 건 미봉책이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게다가 파견 기간이 4주에 불과합니다. 병원마다 프로세스가 다른데 사실상 아무것도 적응할 수가 없는 기간인 거죠. 경증 환자는 좀 그래도 뭔가 좀 어떻게 할 수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분들이기도 한데 그 며칠 전 복지부 제2차관에 그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라는 예.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대학병원 응급실은 경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주 작은 가능성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두통으로 와도 누구는 정말 신경성 두통이어서 타이레놀만 먹고 나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같은 두통인데 사실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경증이라는 거는 사실 중증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완전히 났을 때 경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령 두통 환자가 오면 공보의가 할 수 있는 건 CT 검사라고 합니다. 이 CT상 특별하게 이상 상황이 없으면 그 외에 어떤 질환이 있는 건지 감별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신경성 두통인지 뇌출혈인지 가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통이라는 증상에 맞춰서 응급의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별 지점들이 있다는 건데 결국 응급실에서는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판단할 때도 응급의학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네. 이 공보의나 군의관을 대상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도 본인이 하는 역할이 실제로 이 상황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사실 경증이냐 중증이냐는 처음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료가 다 끝나야 내려지는 결론이죠. 예,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의관 공보위 파견해도 네. 별로 도움되는 거 거의 없다. 네, 의미가 없다. 아까 제로라고 네. 그게 이제 가장 눈길을 끄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